카드 정보를 유출한 해커가 최근 하나은행 직원과 공모해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다 붙잡혔습니다. 은행 직원이 연루된 사건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스마트폰과 반도체 부분에 부진이 겹치며 1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준비 중입니다.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가 엄격하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한국의 현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첫 소식은 서울경제TV의 단독 보도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57만 개에 달하는 카드 정보가 무더기 유출돼 USB가 발견돼 충격을 안겨줬었죠.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그 USB를 갖고 있던 해커는 최근 하나은행 직원과 공모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다 붙잡힌 일당과 동일임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연루된 데다 은행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현정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56만 8천 개의 카드 정보를 유출시킨 해커가 하나은행 전산망에도 신종 악성 코드를 심어 돈을 빼내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하나은행 직원과 해킹을 공모한 해커 이모 씨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 번호가 무더기로 담긴 USB도 이때 처음 입수돼 금감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은행 이제 해킹하다가 그게 이제 걸려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증거물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압수해서 USB도 그거의 하나일 테고 그 카드 정보가 들어 있었나 봐요. 하나은행의 해킹 관련해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USB에 이제 그 카드 정보가 담겨 있어서 그걸 이제 금감원에 인계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씨는 지난 2014년 포스 단말기를 해킹해 10만 개 이상의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해 붙잡힌 전력이 있는 만큼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 씨가 하나은행 전산망에 심으려던 악성 코드는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해커의 계좌로 더 큰 금액이 입금되는 구조로 50만 원이 입금되면 50억 원을 해커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를 새로운 형태의 악성 코드로 보고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보안 기술이나 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각자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들을 이제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 개발이나 이제 실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보안 기술하고 좀 접목이 돼서 그런 은행 내부에서 있는 그런 수성 코드가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뭐 탐지하고. 한편 하나은행은 해킹에 직원이 연루되거나 경찰이 금융보안 이슈로 하나은행을 수사 중인 건은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NSC 상임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양대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분에 부진이 겹치며 1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확정 실적으로 매출 56조 1,300억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각각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한 잠정 실적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의 흑자가 3조 원대에 그치며 최근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작년 50%를 훌쩍 넘었던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겨우 20%를 웃돌며 수익성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하락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연말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매출 108조 5,100억 원, 영업이익 12조 8,300억 원을 각각 올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9%, 58% 각각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도체 사업의 이익 급감이 2분기 실적의 치명타였습니다. 매출 16조 900억 원에 영업이익 3조 4천억 원으로 지난 2016년 3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적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인 가운데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효과 분석을 마쳤으며 관계 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과 협의하며 최종안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 예고될 경우에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입니다. 공포와 별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 등에 유출했다며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 엄격하다고 평가했던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러 간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의 비영리기구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지난 2016년 4월에 발간한 각국 전략물자 통제 전개과정 평가 영문 보고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의 보고서이긴 한데 한국이 전략물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지금 일본 정보가 이 수출 규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전략물자 제3국 유출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보도국 문다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지금 근거로 삼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가 전략물자를 통제하는 캐치홀 제도가 잘 작용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던 것과는 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네요. 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근거로 한국의 캐치홀 제도의 불충분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캐치홀이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를 제3국에 유출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유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격하다라고 평가했던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시를 했던가요? 네, 일본의 비영리 기구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지난 2016년 4월에 발간한 각국 전략물자 통제 전개 과정 평가 영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및 2001년 미사일 통제 체제 가입 이후 국제 기준에 적합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일본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또 일본이 현재 문제 삼고 있는 캐치홀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것은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이 문서로 확인이 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평가가 드러나며 이번 아베 총리의 이른바 안보 목적 수출 규제는 그 실질이 한국의 현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 외에는 달리 볼 수 없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죠. 현재 일본에 가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문건을 근거로 들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해야만 하는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즉시 보복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명백한 증거가 지금 딱 나온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달 2일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국내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일본산 전략 물자를 수입할 경우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서약서와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됩니다. 또 최대 90일 소요되는 심사 과정도 문제입니다. 심사가 늦춰져서 수입의 시간이 지연되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전 산업군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더불어 기업들은 공급을 마치기 위해 재고를 쌓아둘 것이고 결국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대응을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발표된 소식으로는 당장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내일, 그러니까 8월 1일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강경화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계기에 내달 1일 오전 고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차 방콕에 도착했는데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특히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가기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8월 2일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하찬 대표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2016년도의 문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 부자들이 대거 사들일 것이라던 재건축 단지 청약을 받고 보니 대거 미분양을 기록했습니다.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20%나 올렸던 과천 푸르지오 서밋 단지 얘기입니다. 이 단지는 어제 1순위 당해 지역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특별공급 6개 단지에선 2천여 가구 모집에 7천 명이 넘게 접수해 모든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후분양 1호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과천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단지. 어제 1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506가구 모집에 224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몰릴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절반 넘게 미달난 겁니다. 과천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이 단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998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2년 전 3,313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후분양을 택한 겁니다. 업계에선 당초 분양가보다 20% 비싼 공급가격과 후분양이라 잔금 마련에 시간이 촉박한 점 등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공급 물량들이 많은 상황에서 같은 가격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고 또 이제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이다 보니 호흡이 좀 짧아진다는 게 아무래도 조금 우려스러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싼 특별 공급에 대거 몰렸습니다. 어제 전국 6곳에서 특별 공급이 이뤄졌는데 2,341가구 모집에 7,488명이 접수해 모든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실제 경기도시공사와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선보이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광주역 자연앤자이 단지는 823가구 모집에 2,856가구가 접수했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5제곱미터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가량. 인근 이편한 세상 광주역 2단지는 이달 전용 84.9제곱미터가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외에도 대방건설이 고양시 덕은동에 공급한 고양덕은 노블랜드 단지는 221가구 모집에 686가구가 접수했고 SK건설이 대전농구에 짓는 신흥 SK뷰는 472가구 모집에 1,041명이 접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이 국내외 이슈로 인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간밤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관망세로 인해 코스피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며 주식시장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빠지면서 2,000선 초반에 머무르고 있고 코스닥 역시 국내외 각종 이슈로 인해 상승세보다 하락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의 부진은 펀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7.81%,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9.98%까지 내려갑니다. 특히 인덱스 주식펀드의 경우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이미 마이너스 10%를 넘었습니다. 수익률 부진에 자금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9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지난 29일에는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727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이 계속되는 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 일단 미중 협상은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길진 않을 건데 FOMC는 밤사이에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실물 지표들이 4분기로 갈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는 8월 2일에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되는지 확인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7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년 전인 2012년 평균 52.61%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5년 평균 70.92%, 2016년 평균 69.05%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은 최근 매매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값은 안정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구별로 격차가 컸습니다. 강남구의 전세가율이 44.15%로 가장 낮았고 서초, 송파, 강동구 순으로 강남 4구의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됐습니다. 강북에서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마용성 지역의 전세가율이 낮았습니다. 이에 비해 중랑구는 69.69%로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강북, 구로, 관악, 금천구 등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습니다. 기능성 점착 소재 전문 기업 예선테크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신공장 건설로 생산 능력을 높여 매출 확대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설립한 예선테크는 3M의 포스트잇처럼 여러 번 뗐다 붙일 수 있는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예선테크가 개발한 점착 소재는 붙이는 기능은 물론 열을 막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 다용도로 활용됩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에 주로 쓰이는데 예선테크는 현재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애플, 소니, 파나소닉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전춘섭 예선테크 대표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를 넘지 않도록 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체 개발 설비로 점착 소재를 제조한다는 점도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선테크는 지난 25일 KB 제10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합병 기일은 9월 3일이며 이르면 9월 16일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 기자 오늘 살펴볼 아파트 단지 어디입니까? 네,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경기도 광주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GS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분양하는 광주역 자연엔자입니다. 단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지는 광주시 역동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섭니다. 가구 수는 1000여 가구가 공급되고 모두 9개 동에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아파트를 짓는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의할 점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네, 광주역 자연엔자이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공급하는 만큼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 단지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0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이 공고문 보시면 청약 자격도 역시 무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구석의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할 수 있고 세대원 모두가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난해 말부터 관련법이 바뀌면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GS건설은 모델하우스 오픈 3일 동안 방문객 2만 5천 명이 분양 현장을 찾았고 장마와 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내부를 둘러보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즉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4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최초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의무 요건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단지 주변 환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지 서쪽에는 장례식장과 일부 분묘가 있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단지 주변 곳곳에 묘지 몇 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산 일부는 텃밭과 작은 농원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단지가 도로 하나를 두고 야산과 마주하고 있어서 일부 고층 세대는 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장례식장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의 모습들까지 직접 담아보셨는데 그렇다면 더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단지에서 근린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꼭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단지 동쪽으로는 행복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청량리역 롯데캐슬처럼 초등학교가 좀 멀었습니다. 학교 배정은 광주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되는데요. 어른 걸음으로 15분가량 걸려서 어린 자녀들이 통학하기에는 편치 않은 환경입니다. 네, 오늘은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광주역 자연엔자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1순위 청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와 공사 현장이 가깝기 때문에 단지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오전에 중부지방에 내렸던 거센 비로 인해 지하수나 강물이 갑작스럽게 불어 곳곳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충청 남부와 전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와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에 철저한 사전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새 7월이 지나고 내일은 8월의 첫째 날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인 상태지만 내일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울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33도, 강릉과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습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저녁에도 기온이 20도 선을 넘으면서 한낮의 열기가 고스란히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도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에어컨 밑에만 있으면 자칫 냉방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오르는 만큼 열사병 위험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춘천과 부산 그리고 제주 지역은 위험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매우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땀을 많이 흘리신 상태라면 그만큼 반드시 충분한 수분도 보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포함한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으로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30도 이상으로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은 강릉 35도까지 오르며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제주 32도, 광주는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해상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많이 끼거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낮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은 비 소식은 잠잠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여름 불볕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